오늘은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찍네요. 태블릿으로 하는데 집에서 할 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86쪽 4단원이네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자,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봤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일까지 있었지? 우리나라 민족들이 저항운동을 했다. 저항운동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력 힘으로 하는 뭐가 있었고, 항일 의병 운동이 있었고, 자, 이거는 뭔가 무기라든가 총, 이런 무력으로 하는 운동이었죠. 일본에 대항하는. 반면에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식을 개선시켜야 되고 깨우쳐줘야 된다. 그렇게 한 운동은 애국 계몽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정신적 무력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자주 독립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 의미에서 국채, 나라에서 진 빚을 보상 운동, 우리가 스스로 갚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하자,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류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 이름을 잃고 일본에게 완전히 식민 통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국권 피탈이 몇 년도에 일어나느냐? 191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자, 이렇게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자, 이거 한번 쳐볼게요. 자,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됐다?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는 결국에 어떤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다? 식민 통치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맞서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무엇을 하였다? 항일 운동을 하였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자,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드립니다. 왜 임시정부라고 했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에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등록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87쪽입니다. 자, 나라를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입니다. 좋을 수는 없었겠죠. 물론 일본 편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매국노들은 그 사람들은 편했겠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우리 민족들, 거기에 맞섰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밑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녀왔던 곳입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곳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경복궁 다녀왔죠. 우리가 갔을 때는 이런 건물이 있었나요? 여기 앞에? 자, 이런 건물이 없었죠. 왜? 이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당시에 사용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현재는 이 건물이 없고 우리 지금 현재 경복궁에 긍정정만 남아있죠. 지금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뭐 어디를 메꿔서 자기네 몰로 사용하고 우리의 성스러운 이런 궁궐터를 그들은 뭐 이 경복궁은 아니지만 다른 궁궐터는 막 동물원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본은 우리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건물들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또 없애고자 했었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식민통치의 최고 기구인 뭐를 세우게 된다?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기지를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실시한다?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 안 듣거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했던 얘기죠. 옆에 보겠습니다. 헌병, 즉 군대 내에 있는 경찰입니다. 군대 안에 있는 경찰이에요. 헌병에게 당연히 군대 내에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헌병은 군대를 관리하는 곳인데 민간에게까지 담당하도록 한 거죠. 그 군대만 통치하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굉장히 위협적이었겠지. 일제는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자리를 대부분 일본인을 임명하였고, 자, 일부 친일파, 우리 지난번 선생님 이 단어였다. 친일파. 나라를 팔고 일본과 어떻게 지낸 사람들, 친하게 지낸 사람들,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들이 일본과 가까이 지내고 일본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역할을 맡겼겠죠. 보좌역이나 앞잡이로 내세워서 친일파들을 뭐에 이용하였다? 식민 지배에 이용하였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 편으로 이끌어서 이용을 했겠죠. 또 헌병 경찰들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였고 한국인의 일생생활까지도 철저하게 어떻게 하였다? 감시하였다. 우리 한국인의 생활을 감시하였다. 일상생활까지 감시하였다. 뭔가 일본을 거역하거나 나쁘게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했다는 얘기죠. 또 우리 민족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일본 관리와 교사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군복입니다. 제복 뭐라고? 군복이에요. 선생님을 무섭게 보이게 하는 거죠. 왜? 말 잘 듣게 하려고 제복을 입히고 심지어 목까지 칼까지 선생님이 아니라 군인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위협을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선생님들이 막 칼까지 차고 있고 군대처럼 모자까지 쓰고 있고 당연히 배우는 학생들은 겁에 질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일본인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시대에 내가 공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88쪽입니다. 헌병 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받다 죽기도 하였다. 고문, 뭔가 고통을 주고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아남아도 감옥에 갇혀 질병과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렸다. 자,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 감옥에 갇혀서 병이라든가 이런 배고픔으로 많이 고통받다가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고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곤장을 때리는 겁니다. 태형령을 만들어 한국인에만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판 없이. 억울하게 생기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냥 뭔가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태형, 곤장, 때리겠다. 이런 겁니다. 말 안 듣고 그러면 재판 없이 말도 안 되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가리고 나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한국인이라면 태형령을 내렸다. 자, 태형은 매로 사람을 다 때리는 형벌이다. 태형 여기 나왔네요. 매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 최대 100대까지 집행된 태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거의 100대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겠지. 당시 사람들은 태형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 태형 제도의 일본 순사는 일본 순사. 자, 계속 순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경찰 중에서도 좀 낮은 계급의 경찰을 우리가 순사라고 합니다. 누구다? 경찰이다. 낮은 신분의 경찰이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뭔가 통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네 쪽으로 하기 위해서 경찰을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맨 밑에 있었던 낮은 경찰을 순사라고 하죠. 정식 재판이 아니라 즉결 심판만 거쳐도 한국인을 때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순사 마음입니다. 순사 마음대로 너 잘못했어? 그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해마다 수만 명에게 태형을 가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 남는 것이라고는 줄지어 늘어선 불구자와 시체뿐이었다. 결국 태형이 굉장히 가혹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죠. 불구자 또는 시체뿐이었다. 죽는다는 겁니다. 맞아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우리 문학작품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서대형 형무소인데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던 곳이에요. 여기 다녀온 정인이도 있는데 굉장히 비좁고 어둡고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곳이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일본에게 이용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건물이 하나인가 두 개 정도만 남아있고 이렇게 크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터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다 뭐 형무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아넣었던, 가뒀던 그곳에서 고문을 하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910년대에 일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자기네화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무슨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디가 누구네 땅이고 뭘로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자기네가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한번 하죠. 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나라의 토지, 주인이 불명확한 토지를 무조건 누구 소유로 해버린다. 조선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시킨 후 누구에게 팔아버렸다. 일본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 일본인에게 싸게 넘겼다는 거죠. 땅을.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농민들은 이제 그 토지를 많이 잃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이전보다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그걸 내지 못하면 자기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싸진 토지 사용료와 늘어난 세금도 돈도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 중요한데 일본이 이쪽 부분으로도 탄압을 하는 거죠. 농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렵게 됐다. 농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거는 1910년대 이야기예요. 1910년대. 자,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1920년대에는 무슨 계획을 실시한다?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렸다. 자, 쌀의 생산량을 어떻게 했다? 늘렸다. 산미. 자, 쌀이에요. 쌀미. 쌀의 뭐를 생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나라 쌀 좋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많이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요. 그러기 위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럼 그 쌀을 만들어낸 농민들에게 돈을 적당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아 국내에는 그렇게 늘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쌀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쌀이 부족하게 됐다. 왜? 어디로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늘어난 농사 비용과 저수지 건설 비용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계속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못하겠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이제 도시에서 혹시 일을 할 게 있나? 도시를 일자리를 구하러 사람들이 떠나죠. 하지만 도시로 가도 계속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왜?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은, 자, 이때 당시 공장 주인 누구겠어요? 일본인입니다. 적은 임금,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은 많이 시키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공장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많이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날품을 팔거나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는 토막집, 그냥 정식 집이 아닌, 이렇게, 이게 보이죠? 임시 거처같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곳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만주와 연해주. 우리 이거 뭐가 있던 곳이었죠? 독립군이 있던 곳이죠. 뭔가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고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그 안에서 농민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하기 위해서 누굴 많이 이용했다? 경찰들이 헌병은 군대에 속한 사람인데 민간인까지도 해서 위협을 주었고 또 그리고
일본의 그 경찰, 낮은 계급의 경찰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무조건 때리는 벌을 줄 수 있었고, 농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나라의 독립과 일본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걸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